그래서 얘들아 12번 한번 보자. 12번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은 많이 지났네. 12번은 쉬우니까 빨리 할게.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것도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죽음이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을은 누가 봐도 그냥 불교죠. 그러면 이제 1번에서 얘들아 당연히 유교 애도해야지 뭘 거 아니고 1번 별 거 없고 답 1번이고, 그 다음 2번에 보니까 이거는 공자 입장에서 뭐라 이야기하니? 삶도 제대로 모르면서 죽음을 알려고 하지를 마라 이거잖아. 알겠지? 네가 지금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려고 하냐. 그래서 유교에서는 죽음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없다. 그래서 죽음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죽음 이유를 알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틀림맞는 거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이거는 봐봐. 불교에서는 인간은 태어났으니 뭘 맞이하는 거지? 죽음을 맞이해. 알겠죠? 죽음이라는 고통도 태어남과 같은 원인과 조건이라는 연기에서 비롯되는 거잖아. 고통에도 무수하게 많은 원인과 조건이 존재하잖아. 죽음도 하나의 고통인데 거기도 무수하게 많은 원인과 조건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생인 거야. 생이 있어서 죽음이 있고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지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사는 것과 생과 상관없이라고 말하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쉽죠? 불교에서 열반에 이른 사람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맞죠? 삶과 죽음의 굴레가 윤회고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되겠죠? 야, 불교에서 영원한 거 있니 없니? 없잖아. 맞지? 근데 다시 물어볼게. 만약에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이거 많이 들었니? 열반에 이르면 상가 죽음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오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영원이란 말이 들어가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어. 윤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윤회라는 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5번은 그러니까 봐봐. 5번 부분은 너희가 이걸 좀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삶과 죽음, 그러니까 장년수령을 많이 반영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집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불교, 도가, 유교 다 가능해. 맞잖아. 왜냐면 유교도 삶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오름을 위해서라면 뭐 할 수 있니? 죽을 수 있잖아. 죽을 수 있잖아. 오름을 위해서라면. 알겠죠?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 그래서 5번은 애착으로서라고 하면 아무도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유교가 아무리 죽는 것보다 생이 더 중요하지만 한번 그런 기준도 있었잖아. 유교에서는 생 그 자체가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다. 이거 틀린 말이거든. 왜? 오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오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에 대한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은 그냥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이거 내가 요 세움에서 여름에 개념할 때는 리부어가 너무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에서 나온 게 거의 5년 만이야. 거의 5년 만이라서 나온 이상 이제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나온 이상. 그러니까 수능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리부어의 개념을 일단 요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 간단하게만. 이 정도는 일단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 봐봐. 리부어. 리부어야. 리부어거든? 자, 일단 보자. 리부어.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봐. 리부어는 사회 정의라는 것을 추구해. 근데 리부어가 추구하는 사회 정의는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 일단 여기 리부어가 말하는 사회 정의야. 알겠죠? 리부어가 개인 간의 갈등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왜냐면
리브의 책 제목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해서 개개인으로는 충분히 도덕적이야. 그래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도덕성, 윤리, 양심, 이타성 이런 것들이 다 발휘가 돼. 그러니까 개인 간은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리버가 이 집단, 인간이 모인 이 집단은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거든. 집단은 이기적이야. 알겠죠? 근데 그걸 왜 그런지는 뭐 다 또 정리할게. 일단 모든 집단은 이기적이야. 그리고 그 이기적인 집단 간에 갈등이 생겨. 왜? 모든 집단이 이기적인데 집단 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 자, A라는 집단이 이만큼의 힘이 있고요. B라는 집단이 이만큼의 힘이 있어. 힘의 차이가 있다, 맞지? 그러면 모든 집단이 이기적이니까 A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B에 대해서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집단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야. 힘의 차이에서 비롯된 과도한 강제력.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생각해도 돼. 그거 없어. 알겠죠? 식민지배 시절에 일본과 조선 생각해도 돼. 실제로 리버 책에서 그 얘기를 해. 조선과 일본에 대해서. 과도한 강제력. 근데 이제 리버는 또 미리 말할게. 이 사람 신학자인데 현실주의자야. 신학자인데 현실주의야. 국제관계 현실주의 떠올려야 돼. 그러면 이 집단이 자기 이심으로부터 과도한 강제를 행사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집단에 대해서 우리 사랑해 주세요. 호소해야 돼? 그 말도 안 돼. 모든 집단이 이기적인데.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 맞서 싸워야 돼. 그래서 리버는 힘은 힘으로 맞서야 돼. 이기심은 이기심으로 맞서야 돼. 강제력은 강제력으로 맞서야 돼. 이게 리버가 말하는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기보다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일 수 없어. 정치적이야. 알겠죠? 힘은 힘, 이기심은 이기심. 알겠니? 이렇게 맞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의 균형을 그래서 봐봐. 리버가 말하는 이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이까지 할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그럼 내가 리버의 현실주의라고 했죠? 근데 리버는 동시에 신학자야. 자, 그럼 기독교에서 인간은 원래부터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고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 자체는 불완전해. 그러면 리버가 말했을 때 인간 세계에서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거는 그 갈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애초에 그건 불가능해. 알겠죠? 그 집단 간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거야. 인간 세계는 불완전해. 절대 안 돼. 모든 집단이 계속 싸워. 투쟁의 역사야. 그러면 리버가 말하는 집단과 갈등은 갈등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갈등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힘의 균형을 통해서 그 갈등을 억제시키는 거야. 억제시키는 거야.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서로 억제가 되잖아. 알겠죠? 이게 일단 리버가 말하는 사회적이야. 사회적. 자, 그러면 이제 봐봐. A가 B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과도한 강제를 하니까 집단과 갈등이 생기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이런 집단의 양심, 도덕성, 선의지 이런 거에 호소할 수 없다고. 그건 어차피 안 먹히는 거니까. 그래서 리버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할게. 비합리적 수단을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비합리적 수단이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리버가 말하는 비합리적 수단이 뭐냐? 투쟁, 강제력, 원한관계, 이기심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수단이야. 그래서 너희가 봐봐. 몇 년 전에 막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국제관계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 뭐 했니? 103번 불매운동 있거든. 이것도 일종의 뭐다? 강제력이야. 뭐에 기초한? 이기심과 원한관계에 기초한 거잖아. 이것들이 몇 년 전에 식민지고 또 이러고 있다고. 원한관계에 기초한 거. 그래서 투쟁과 강제력과 같은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쳐봐. 그럼 이 투쟁과 강제력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리버는 영국 식민지배에 맞선 간디 비폭력 불복종 운동,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예시로 들어. 알겠죠? 비폭력. 근데 뭐도 가능하냐? 또는 폭력도 가능은 해. 알겠죠? 가능은 해. 가능. 자, 근데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투쟁과 강제를 한다고 해서 저 집단을 다 죽여버리자 이건 안 되잖아. 이 사람 기독교라니까, 그렇지? 기독교야.
그래서 이 투쟁과 강제력이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도덕성의 통제를 받아야 돼. 도덕성의 통제. 알겠죠? 도덕성의 통제를 받는다를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도덕성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그럼 이렇게 투쟁과 강제력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게 되면 잘 들어봐. 선의지의 통제를 받게 되면 그때 되면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는 거고 이거에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는 거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비도덕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다시 물어볼게. 폭력은 그 자체로는 부정의하다. 비도덕적이다. 자 그러면 다시 도덕성의 통제를 받게 되면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는 거고 선의지의 통제를 안 받으면 비도덕적 요소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폭력은 그 자체로는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면 많이 들렸니? 안 되지. 알겠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것도 아닌 거야. 알겠니? 선의지의 통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거 자체가 비도덕은 아니라고 해요. 자, 그래서 리버는 합리적인 현실적 사회는 강제력을 제거할 수는 없어. 왜? 강제력 없이 사회 정의는 불가능해. 선의지 당연히 있어야 돼. 강제력을 사용하되 선의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거잖아. 그래서 리버는 이걸 줄여서 뭐라 표현해요? 최소화된 강제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리버의 사회적인 방법이야. 도덕성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강제력. 이걸 최소화된 강제력인 거야.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리버가 어떤 사람이냐면 1920년대 신학자인데 2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가 노사 분규가 되게 극심할 때야. 두 집단 간의 갈등이. 그러면 이 갈등에 있어서 리버가 아닌 신학자들, 전형적인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막 강조한다고. 근데 그걸로 돼야 안 돼, 리버는. 그게 안 돼, 애초에. 집단의 관계는. 그래서 이게 필요하잖아. 맞지? 그러면 리버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금방 말씀드렸던 그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은 이거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안 된다고. 맞잖아. 왜? 그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 화해만으로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뭐가 붙냐면 비록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하지 않는? 승인하지 않는. 알겠죠?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이 강제력의 사용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강제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은 그 종교적 이상주의자 말하는 거라고. 강제력 없이 좋은 사회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겠지. 그래서 알겠죠? 이기심 견제하려면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강제력에 의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리버 관련해서 다시 얘들아 강제력은 본질적으로는 아까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 본질 그 자체. 알겠죠? 2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은 힘으로 맞서고 이기심은 이기심으로 맞서야 돼. 그래서 이기심은 이기심으로서 견제되어야 되는 거고. 현실주의 신학자야. 현실주의 신학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얘들아 이 사회 정의라는 걸 실현함에 있어서 개인의 도덕성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 윤리와 개인 윤리를 조화시키고자 했던 사람이야. 사회 윤리와 개인 윤리를 조화. 알겠죠? 그래서 조화할 필요성도 가지고 가능성도 가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알겠죠? 조화의 필요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여기 나와있죠? 최소한으로 행사.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목적은 정이고 그거를 위한 수단이 강제력이잖아. 강제력이 목적이 아니잖아. 알겠죠? 강제력은 목적이 아니니까 도구가 되는 거지. 알겠죠? 강제력은 도구지. 강제력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이번에 요게 지금까지 한
맨 마지막에 나왔던 교육청에 나왔던 제일 어려운 내용들이거든. 근데 이걸 한 번에 그냥 다 묶어놔서 일단 요 정도 개념은 좀 알고 있어줘야 돼요. 자, 14번은 쉬우니까 좀 빨리 할게. 싱어, 칸트, 레오폴드. 맞죠? 그래서 레오폴드는 인간이 진화하듯이 윤리도 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윤리는 진화론적 필연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알겠죠? 윤리의 진화를 이야기해. 자, 그러면 1번 볼게. 자, 1번은요 되게 쉬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기업 관련해서는 싱어라는 사람한테서 고려, 취급 같은 말이야. 일단 알겠죠? 고려랑 취급은 같은 말이야. 그리고 대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얘들아, 이퀄 컨시더리 곧 이퀄 트리트를 말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평등하게 고려하라는 게 평등한 대우를 말하는 건 아니야. 자, 다시 얘들아, 이익 관심 또는 고통,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점, 알겠죠? 동물도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은 동등, 평등, 동일하게 고려돼.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는 거야. 평등, 동등, 동일하게 고려해.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고 동일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르게 대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평등한 대우라는 말을 쓰면 이미 틀렸어. 이게 다야. 그래서 고려 취급은 평등할 수 있지만 대우가 평등한 대우는 아니야. 그다음에 니은은 얘들아 기출이죠. 봐봐. 이거 기억나니? 인간 이 개념. 보기. 인간에 대한 의무.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존재한다.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좀 예전에. 자, 칸트는 동물, 식물, 무생물 관련된 모든 의무를 누구에 대한 의무로 환원하니? 자신,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시켜. 나에 대한 의무야. 인간에 대한 의무야. 근데 탈인간 중심주의자들은 동물에 관련된 인간의 의무는 동물에 대한 직접 의무지 인간으로 환원시키지 않아. 식물에 대한 직접 의무지 그걸 인간에 대한 의무로 돌리지 않아. 알겠죠?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는 동물에 대한 직접 의무, 식물에 대한 직접 의무, 무생물에 대한 직접 의무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탈인간 중심주의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표현. 알겠죠? 탈인간 중심주의라면 누구나 다 동의. 동물에 대한 의무, 식물에 대한 직접 의무.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동물 학대 금지가 칸트는 결국 다 누구에 대한 거야? 인간에 대한 의무야. 근데 그게 아닌 나머지 탈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동물 자체에 대한 직접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누구만 가능하다? 칸트만 가능한 표현인 거지. 칸트만 가능한 표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까 얘들아.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건 아니야. 칸트 O. 맞죠? 인간만 존중이잖아. 이건 쉽네. 누구도 오니? 싱어도 오죠. 식물은 아니야. 맞죠? 근데 레오폴드는 당연히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그 자체도 존중 대상이고. 그다음 마지막 얘들아 이것도 기출이야. 레오폴드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물론 그 둘 간의 가치가 동등하진 않아. 생태계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져.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체들의 권리나 가치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레오폴드가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지닌다고 봐. 이거 기출이야. 지닌다고 봐. 그러니까 이거는 레오폴드가 안 되는 표현이야. 알겠죠? 레오폴드가 안 되는 표현이라서 틀린 거지. 답은 니은디귿인가 그래서 15번 넘어갈게. 다문화사회 이런 거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 좀 미쳤는데 얘들아 나 16번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거의 절반 이상은 사실 그러니까 개념을 누구 걸 막 미리 듣는 건 아니잖아. 기초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이거 많이 틀린 애들이 있어. 뭐가 틀리냐면 사실 얘들아 일단 갑은요 현실주의거든. 현실주의야. 그는 칸트의 연구표현을 보고. 근데
기출에서는 지금까지 평가원 이런 데서는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는 도덕과 무관하다라는 걸 좀 베이스로 깔아. 국제 관계는 도덕과 무관하다를 베이스로 깔고 있거든. 근데 요즘에 연계 나오는 자료들이 그거를 좀 부정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요즘 연계들은 그렇게 안 나와. 모겐소의 글이 좀 다르게 나와. 다른 걸로 나와. 그래서 일단 답을 보면 자 일단 그냥 고지 그대로 국제 정치에서 도덕의 영향을 인정하래. 인정하래. 맞죠? 그다음에 정치의 도덕적 정치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하래. 자 다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결과가 국익이잖아. 맞죠? 자 현실주의는 어떠한 정책이 좋다 나쁘다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는 결과적으로 보다 국익에 높이냐 낮추냐야. 알겠죠? 국익을 높이냐 낮추냐에 따라서 이 정책의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고. 결국은 도덕적인 정치란 국익이라는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국익을 고려하라 이 말이야. 국익에 기여하면 도덕적인 거야. 알겠죠? 자 일단 현실주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잠시 놔둘게. 그럼 이제 갑 봐봐. 갑 근처에다가 봐봐. 너희가 한 개만 쓸 건 뭐냐면 이 모겐소라는 사람이 이건 한번 수완의 개념으로 나온 적이 있어.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이거든. 근데 동시에 도덕적이다. 요거 재작년 수반에 나왔어. 이게 아예 딱 그 개념 밑에 자료 플러스로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도덕적이기도 하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얘들아 봐봐. 나는 이기적인 존재야.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높이고자 해. 그럼 당연히 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해. 본성상. 근데 현실적 측면에서는 자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의 뭘 받을 수도 있는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 현실적 측면에서. 그래서 모겐소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왜 내가 너를 지배해야 되는가? 를 도덕적으로 정당화시켜야 돼. 그런 점에서 인간을 도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 그럼 다시 말하면 자 어떤 나라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물론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지만 포장시킨다고. 도덕적으로 포장시킨다고. 그게 올해 수완에 나와 있어. 얘들아 밑에 한번 봐봐. 이거 다음 페이지 한번. 이게 올해 이게 올해 수완의 제정이야. 봐봐. 모든 정치가 권력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은 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위장되어진다고 나오잖아. 알겠지? 그다음에 요거는 수완에서 나왔던 제식 아까 이거 관련된 거거든. 봐봐. 아까 했던 이야기. 누군가의 주인이길 원하지만 때로는 노예일 수도 있는 현실적 측면 때문에. 알겠죠? 내가 가진 권력을 타인에게 행함에 있어서 왜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를 고려하려고 하는 문제야. 이런 표현들이 나와. 그래서 현실주의도 도덕적이다라는 표현을 써. 도덕성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얘들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현실주의는 다시. 자 어쨌든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높이는 게 우선이야. 근데 그걸 뭐로 포장한다? 도덕이라는 단어로 포장한다고. 윤리라는 단어로 포장한다고. 이게 되겠니? 그래서 현실주의 입장이고. 자 그러니까 이때요. 요선지. 칸트야 당연히 도덕적인 걸 강조하잖아. 맞지? 정치에서 도덕을 강조하니까 국제정치에서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거는 둘 다 동의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현실주의도 되고 칸트도 되는 거야. 되겠니? 근데 현실주의는 어쨌든 얘들아 봐봐. 애초에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 모든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정부란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없잖아. 맞지? 그럼 한 국가의 힘은 다른 나라의 힘을 통해서 견제되는 거잖아. 그래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되어지는 거고 국제정치에서. 뭔 없으니까? 세계정부란 없으니까.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를 많이 존재하니까 한 국가의 힘은 다른 국가의 힘으로서 견제가 돼.
자, 그다음에 니은은 좀 너무 치사하긴 한데 얘들아 줄좀 얹자. 뭐가 들었니? 세계 시민법은 그냥 모든 알겠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시민, 공화국 국민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알겠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선지가 이게 이 선지가 칸트 영국평화론이라는 책이 되게 얇거든. 안 두꺼워. 근데 그 책 나 며칠 다 뒤져봤는데 저 표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평가에서 만들어낸 북이야. 만들어낸 북인데 그럼 이제 이거를 일단은 제시문 가지고서 최대한 연결을 시켜보자고. 제시문 가지고서. 자, 어쨌든 칸트의 영국평화론도 사회계약론을 수용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적 상태는 국가들 간의 법적 상태니까 평화연맹 상태를 말하는 거야. 왜냐면 국가들 간에 적용되는 법이 국제법이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연맹을 실현하는 거잖아. 그러면 평화연맹에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권리는 잠정적일 뿐이래.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리로서 뭐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는 거는 그냥 잠정적인 거에 불과하대. 평화연맹 안에서만 그 권리가 확정될 수 있대.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 자유, 평등과 같은 권리들은 알겠죠? 국가들 간의 평화연맹 안에서만 확정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됐죠? 자, 다시 그러면 칸트는 국내법에 따라서 뭘 해야 돼? 공화정치를 해야 돼. 그리고 그 공화정치 안에서 국민들의 자유, 평등과 같은 권리가 보장돼야 돼. 알겠죠? 보장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연맹 전까지는 그냥 잠정적인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평화연맹이라는 거가 이루어질 때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공화정치로서의 국민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서 요거를 추론해서 그냥 마지막에 국가들 간의 관계, 합법적 국제관계. 그러면 합법적 국제관계가 연맹이거든요. 연맹. 평화연맹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연맹이 공화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공화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만들어낸 것 같아. 디귿선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공화정치 안에서의 국민들의 권리라는 것이 평화연맹 이전에 잠정적인 거고 평화연맹 안에서 그 권리가 확정될 수 있으니까 공화정치 안에서의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 연맹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내가 영국평화론에서 나오는 글을 한번 줄게. 요게 영국평화론의 글이거든. 요거랑 관련된 개념이야. 그래서 봐봐. 공화국을 형성하게 되어지면 이 공화국이 다른 연맹의 구심점이 된대. 구심점이. 이 공화국이 다른 국가들 간의 구심점이 된대. 그래서 구심점이 되어서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 연맹에 가입하게 만드는 거래. 연맹에 가입하게. 알겠죠? 그리고 국제법의 이념, 즉 국가들 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알겠죠? 위해서 품게 되고 그 연맹이 더 강화되도록 확장되기도 하고. 그러면 평화연맹이라는 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화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공화정치를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 영국평화론을 이 번역이니까 내 책에서 원전은 요 표현이고 이거를 해제하는 교수님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다 줄여서 평화연맹은 공화정치 체제 아래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제론에 들어가 있어. 이게 영국평화 해제론에. 그래서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공화정치 아래에서 실현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게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연맹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서 합법적 국제관계가 연맹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그 연맹 아래에서 공화정치라는 것이 존속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7번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긴 한데 17번은 그걸 해야 돼. 얘들아
이거 이따가 내가 왜 다시 주는지 이유가 있어. 일단 이거 다시 걸어. 이거 내가 저번에 줬던 건데. 이게 일단 내가 봐봐.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야스퍼스죠. 맞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야스퍼스 입장인데 작년에 평가원에서 야스퍼스가 뭐가 나왔냐면 이거 안 써도 돼. 기술의 선용 또는 제시문 표현이야. 악용은 기술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다. 알겠죠? 기술의 선용과 악용은 기술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나와. 그리고 요거 금방 드린 거에서 얘들아 드린 거에서 45페이지 봐. 그리고 밑에 있는 글로 밑에 있는 걸로 알겠죠? 요걸로 45페이지 해볼래? 45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번호로 봐. 알겠죠? 중간에 있는 번호. 이거 내가 지금 교재를 4개 줬죠. 표지만 걸어서 45페이지에 42번 봐봐. 42번. 중간에 있는 번호. 알겠죠? 45페이지에 42번. 나와있지? 선용과 악용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이게 제시문이거든. 제시문 표현이고 내가 이거를 원래 딱 막 수업할 때는 그러면 그 다른 근원이 뭐냐? 인간의 욕구, 인간의 양심, 인간의 도덕성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근원입니다. 알겠죠? 인간의 욕구, 양심, 도덕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술을 선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야. 기술을 선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아 기술은 지도가 필요해. 누가? 자신이. 알겠죠?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기술을 이용해야 되고 욕구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욕구의 소유를 하라는 거야. 규정하라는 거야. 선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됐죠? 일단 그러면 야스퍼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 페이지에 16번 봐봐. 그 금방 드린 거예요. 44페이지에 16번 보면 16번 봐봐. 16번에 보면 기술이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 존재가 야스퍼스는 O, 하이데거는 X야. 알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야스퍼스는 기술은 그냥 수단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건 인간이고 그러면 단지 수단인 기술과 인간은 다름. 이게 야스퍼스 입장이라고. 알겠지? 단지 수단에 불과한 기술과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봐.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나 이거 분리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1번에서 기술 그 자체는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 거지. 야스퍼스 입장에서. 알겠죠? 맞는 말인 거고. 근데 이제 야스퍼스도 결국 봐봐. 결국 기술로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의 욕구에 서열을 막 정하라고 이야기했잖아. 알겠죠? 욕구의 서열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2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내재한 부도덕이라는 건 없다고. 알겠죠?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비도덕적인 측면은 없어. 그리고 비도덕적인 건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지. 아니니? 그리고 기술은 단지 수단이니까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지지도 않고요. 목적은 인간에 의한 거고. 알겠죠?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질 수는 없고. 5번 다시 기술 그 자체 본질은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선하게 이용하거나 악하게 이용되는 거지 기술 그 자체가 선, 악은 아니라고요. 그 자체가. 알겠죠? 기술 그 자체가 선, 악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넘어갈게. 18번은 내건의 입장에서 그 자체로 5번에 보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 동물은 알겠죠? 그냥 동물이 아니잖아. 내재적 가치를 가진 동물이니까 당연히 모두 도덕적 지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9번. 내가 다 계속 총정리한테 계속 강조할 건데 일단 갑은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니까 흡수고 일반인지라는 표현에서 루소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자, 근데 미리 적어놓을게. 둘이 묶어서 공통점들이 꽤 많아. 원래 생류는 홉스랑 로크를 위주로 내는데 윤사는 홉스랑 루소를 주로 내거든. 그리고 홉스 루소가 결이 완전 달라. 얘는 절대군주야. 얘는 직접민주주의야. 근데 둘이 되게 많아. 겹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회 계약 이후의 성립. 이거 둘의 공통이야. 홉스는 워낙 기본 내용이야 이제. 맞지? 자연 상태에선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없어. 그래서 소유 권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사회 계약을 하게 되고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생겨나서 소유권이 생겨나는 거야. 근데 루소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루소 다음에 또 이거 봐봐. 루소가 사회계약 이전에 아마 다 들어봤을 거야. 사회계약 이전에 사유재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하거든. 근데 그 사유재산은 루소한테 권리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루소한테는 권리란 말은 앞에 기본적으로 정당한이란 말이 조건이 붙어야 돼. 근데 루소가 봤을 때 사회계약 이전에서의 사유재산은 단순한 점유이지 이거를 정당한 권리로서 간주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계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소유권은 계약 이후야. 누구와 달리? 로크와 달리. 알겠죠? 그 다음에 국가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의지가 결합되어져서 나타난다. 홉스 당연하잖아. 근데 루소도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던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한데 모아놓은 거고 그게 일반이지야. 계약자의 의지가 결합된 거야. 그 다음에 둘 다 이거는 알면 좋아. 이거 좀 의외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권력에 대해서 둘 다 이야기해. 둘 다 절대 권력이야. 절대 군주랑 절대 권력은 좀 달라. 홉스는 절대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갖는 거야. 알겠죠? 루소는 그 일반 의지라는 게 절대 권력을 가져. 일반 의지라는 게. 그래서 누구라도 일반 의지 거부한다? 바로 처벌받거나 강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절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둘의 공통 입장이야. 그리고 둘 다 사회 계약을 통해서 계약으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무제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죠? 둘 다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무제한적 자유에 대해서 제한이 이루어져. 이것도 둘의 공통이야.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둘의 공통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얘들아,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라고 하면 아무도 안 돼. 맞지? 이건 쉽죠? 자연 상태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 아무도 안 되고. 자, 이건 둘 다 되는 표현이야. 알겠죠? 모든 계약자의 힘과 의지가 하나로 결합돼서 그게 홉스는 절대 군주로 나타나더라고. 루소는 그게 일반 의지가 되는 거야. 루소는 그게 일반 의지고 홉스는 절대 군주고. 그 다음에 디귿 보자 얘들아. 이거는 기본이죠. 이건 사회계약론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표현이야. 맞죠? 이성에 따르는 합의. 이성적 인간들의 합의. 이건 누구나 다 아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알고 있죠? 자, 홉스. 생명권. 알겠죠? 생명권이나 생명 침해에 대한 저항권 이런 것들은 양도하지 않고요. 생명권, 생명 침해에 대한 저항권. 자, 루소는 얘들아 X 맞죠? 루소는 사회 계약을 한다는 거는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야. 각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들을 전면적으로 내어놓고 다 같이 지켜나가는 전면적인 양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니들은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루소는 틀린 말입니다. 전면적 양도야 루소는.
됐죠? 예, 그 다음에 20번. 자, 이거는 좀 쉽게 나왔어. 지금 놀스랑 싱어 입장이고요. 맞죠? 자, 기억은 쉽잖아. 놀스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뭐하게 하는 거?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부의 수준 향상은 전혀 아닙니다. 맞죠?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하게 변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얘들아 알죠? 자, 놀스는 무법 국가는 애초에 뭐가 아니다. 원조의 대상이 아니야.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 대상이야. 맞잖아. 왜냐면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주체이지 얘들이 원조 대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조 대상국은 고통받는 사회 밖에 없어.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 대상이야. 그래서 2번 틀린 거죠. 자, 그러면 디귿은 얘들아. 이거는 이게 이따가 내가 보여줄게. C거든요. 자, 이거야. 원조 주체는 분명히 경제적 희생은 있어. 돈 냈으니까. 알겠죠? 돈 냈으니까 경제적 희생은 있지만 싱어에 따르면 원조를 통한 행복은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도 원조 주체의 행복은 향상된다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원조를 통한 행복은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도 향상돼. 행복감은. 경제적 희생은 있더라도 행복감은 향상돼. 행복감은. 그래서 원조한다고 해서 행복이 감소되는 게 필연적인 게 아니라고.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디 있었냐 하면 이거 봐.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어지는 행복감은 원조의 중요한 동기. 알겠죠? 싱어 입장에서. 그래서 행복감은 절대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둘 다 맞죠? 놀스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어지면 빈곤하더라도 원조가 중단되는 거고 싱어 입장에서는 원조 주체가 과도한 희생이 되게 되면 중단되거나 원조 대상이 기본적 필요가 충족돼도 중단되거나 아니면 원조의 효과가 전혀 없는 막 무정부 상태라면 원조 의무가 또 중단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단될 수 있으니까 싱어도 가능한 표현이지. 알겠죠? 둘 다 가능한 표현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구평이었고 얘들아 지금 요 정도가 일단 요 정도? 요 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칠 거고 과제형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요 너희가 마침 제일 마지막이네. 이 1회차 모의고사의 제일 마지막이거든. 이게 1회라서 막 어렵게 되진 않았어. 어렵게 되진 않았는데 어렵게 안 되는 거라 내가 지금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 의도가 뭐였냐면 최대한 기출을 많이 넣는 거야. 기출을 공부. 그래서 기출을 좀 공부하고 많이 풀어보면 거의 47, 50점 받아.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만들었어. 그냥 1회차라서. 근데 기출이 좀 안 돼 있잖아? 그럼 여지없이 40점 밑으로 떨어지더라. 딱 그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마치 마지막이라서 더 그런 또 여지없어. 그냥 40점 밑이야. 그러면 이거 40점 밑 나오잖아? 그러면 기출 공부 더 한 거야. 그냥. 더 한 거라서 그래서 아까 이걸 준 거야. 너희 아까 그거. 이거 있잖아. 이게 내가 전 시즌에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개념 바로 파이널이지만 다른 어셀 이런 데서는 이게 기출 분석 수업을 했던 자료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10개념씩 평가원 교육청 제시문이랑 후기를 다 모아놓은 거야. 다 모아놓고 이제 근데 오늘 드린 거는 어쨌든 3점짜리 주제를만 넣어놨고 그 어려운 내용도 있잖아. 동량균리부터 그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해볼 건데 만약에 자기가 40점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한다는 게 다시 답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것도 왜 틀렸는지 그거 없으면 이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닌 거거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거를 좀 확실하게 공부해서 와줘. 과제가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계속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뭐 하려면 어느 정도 베이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요 점수에 따라서 요 공부 제대로 좀 하든지 다른 걸 좀 하든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해봅시다. 문제. 지금 35분이니까 35분이니까 25분 정도 해서 마무리하자. 25분까지만 하면 정답. 네,
정답까지. 그러니까 답안지는 이름만 쓰면 되고 연필이나 펜으로 체크해도 돼. 꼭뭐 올마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돼.
그래서 슬슬 이제 다음 생들은 조금만 끊었다가 마무리합시다. 10분 정도. 네.